자산 운영 투자 관리. 이건 이제 일간으로 볼게요. 주간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일간 관점으로. 여기는 이제 현금, 주식, 채권, FX 환율, 부동산, 유가, 오일, 비트코인, 금 이렇게 나눴어요. 자산 운용 투자하는 분야를. 현금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현금이란 것은 당장에 단기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현금 비중은 60% 정도. 자산에서. 자산이 뭔지 아시죠? 자산에서 60% 정도를 현금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은 40% 정도. 채권은 빵. 채권은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투자하면 바보겠죠. 근데 그래도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한창 뭐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할 거다라고 떠들어대면서 채권에 투자할 시기라고 떠들어댄 사람들도 있었죠. 바보죠 뭐.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채권 전문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돈을 운영할 때는 주식만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야지. 주식만 한다고 해서 주식만 맨날 그러면 맨날 뭐 종목만 분석하고 있지. 그 시야가 작은 거지. 시야가 작으면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만약에 내가 주식만 한다고 하면 뭐 주식만 집중한다고 해도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 그냥 내가 주식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주식만 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하튼 간에 그런 게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시야가 작으면은 항상 언젠가 문제가 발생해요. 당장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시야가 네, 주식으로만 포커싱 맞춰주면은 네, 언젠가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투자처를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채권 쪽은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아시죠? 뭐 실리콘밸리 그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야, 근데 실리콘밸리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 당시 채권 투자를 권유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뭐 개인들은 괜찮고, 어휴, 어휴 진짜, 어휴 수준 이하,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넘쳐나죠. 예, 오늘 그 어제인가요? 어제 저녁에 예,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지수 보고서 예상치가 17만 개여서 일자리가 17만 개를 넘어서면서 18만 7천 개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 한 10만 만 개 정도? 만 개 정도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죠.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어제는 4.088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4.181로 그러니까 어제는 4.0이었는데 오늘은 4.1이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했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술주가 약세가 나오겠죠. 이거 아시죠? 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술주인 나스닥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교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란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시죠? 최근에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채권금리가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올라갔었다고. 그치? 반등해서 올라간 거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스닥은 지수가 하락하고. 아시죠? 금리와 기술주의 관계. 여하튼 간에 그거 아시니까 뭐 또 더 설명할 거 없고. 여하튼 간에 채권금리가
4.1%로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달러도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였어요. 달러 인덱스도.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이때 당시 달러 인덱스가 103.68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1에서 102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다시금.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떨어졌다가 어떻게 했어요? 102까지 떨어졌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리고 나서 다시 104.26으로 올라왔지. 제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환율도. 볼까요? 제가 환율 눌림목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올라갔어. 예, 여기 봤죠? 제가 얘기해드리고 바로 빠졌죠? 예. 한치 오차도 없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2까지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102까지 정확하게 떨어지고서 다시 한번 올라온 거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면서. 달러 원환율, 달러 원환율도 최근에 좀 눌렸죠. 제가 한차례 눌린다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이때 당시 올라갈 수직에 제가 눌린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제가 얘기한 대로 눌렸어요. 네, 여하튼간에 근데 환율 쪽은 투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저번에 계속 얘기했잖아. 환율 쪽은 동그라미 계속 요새 환율 쪽은 계속 동그라미 표시되겠죠. 환율 쪽은 지금쯤이면 투자의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채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이구 수준 낮게 채권에도 투자한다고. 수준 낮은 수준인데 진짜 생각이 아예 없죠 그거. 환율은 투자에 대해서 계속 제가 투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환율은 당장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당장이 올라가진 않고 폭락장이 오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이거 아시잖아요. 이 그림. 잠깐만. 이 그림 아시죠? 지금 이때가 2,000원은 안 찍었는데 1,999원인가 얼마 그랬을까요? 이게 1,600원대. 여기가 1,600원대. 그리고 최근에가 얼마야? 최근에가 이게 1,400원대. 지금 1,300원이지. 상승 삼각형 패턴. 이게 가장 무서운 자리야 지금. 이 환율만 봐도 폭락장이 왜 올 것인지가 정확하게 보이죠. 상승 삼각형 패턴. 폭락장이 왜 올 것인지가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미 돌려놨죠. 여기서 매집봉 세워놓고서 이미 돌려놓은 자리. 나머지는 뭐 이거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돌린다고 한다면은 돌린 자리 여기서 수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좀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1,400원이죠. 1,400원 여기 돌파하게 되면 뭐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환율, 말씀드렸고. 부동산 쪽은, 부동산은 당연히 뭐, 이거는 언급할 수, 부동산은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계속 증권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뭐 경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떠들어대잖아. 그거에 제가 얘기했잖아. 그건 뭐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 이거 얘기한 거잖아. 지금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떨어질 일 없지. 지금 떨어지겠어요? 이사철인데? 아, 그냥 떨어지겠냐고. 지금 이사해야 되는데. 지금 9월이잖아. 야, 9월이면 이사 기간이야. 계약 기간이 6월 달부터 8월 달이야. 이제 지금 이제 9월이잖아. 가을이잖아. 가을이잖아, 가을. 가을이면은 당연히 지금 이사철이잖아.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냐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하겠지. 그거 갖다가 씨. 이제 이사철 끝나고 뭐 12월 달 정도면 이사철 끝나요. 거의 뭐 11월 말 정도 되면 이사철이 끝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 떨어지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그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 조절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이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가격 이때 당시에 몇 프로 빠졌어요? 15%에서 35% 빠졌잖아. 많이 빠진 데는 뭐 50%대까지 빠진 데가 있잖아. 이거 아시잖아. 그리고 나서 반등한 거야, 반등. 근데 부동산이 반등할 때 그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기도 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고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거래량이 없잖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올라?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올해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당연히 기술적 반등 자리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4월 달에 4월 중순에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가장 싼 가격이었잖아.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4월 달까지만 해도 아 부동산 더 폭락할 겁니다. 이렇게 떠들어 댔을 때야. 이때가 4월 중순 때까지만 해도 올해 올해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4월 13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거잖아. 날짜 써있네. 이거 저거야.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 컴퓨터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야. 4월 13일 날 제가 이거 작성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4월 중순에 지금이 매수자 우위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연말 이사 기간이 있고 가을 이사철이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 떠들어댔잖아.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 올라간 것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주식 지수도 반등했잖아. 지수. 경제 뭐든지 그렇잖아. 이것도 지수도 떨어지다가 반등해줬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반등해준 거예요. 단지 이 차이가 있겠지. 뭐 어떤 지역은 반등을 많이 해줬는데요. 어떤 지역은 반등을 조금 해줬는데요. 그 차이는 이거하고 마찬가지야. 어떤 거 마찬가지냐면 이거 지금 코스피를 보여드린 거잖아. 코스피는 반등 많이 해줬어요? 아니잖아. 그냥 요만큼 해줬잖아. 3분의 1 정도? 이 하락 대비 3분의 1 정도만 반등해줬잖아. 코스닥을 볼까?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반등을 많이 해줬어요. 물론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반등했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반등이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3분의 2 정도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여기서 빠졌다 3분의 2 정도 올랐어. 그러면 코스닥의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야.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에 한정돼서 올라갔어. 근데 2차전지도 모든 2차전지가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야.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한정돼 특정 종목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몇 종목 있잖아. 금양이라든지 몇 종목 한 30여 개 종목 2차전지에서도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에서도 30여 개 종목만 그 종목만 올라간 거야. 똑같은 거야.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부동산도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해줬다 올라갔다 얘기하잖아. 어떤 특정 지역만 그렇게 올라간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특정 지역과 특정 종목에 한정돼서 올라간 거지. 근데 어차피 그거는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 갖다 뭘 설레발치고 있어. 아, 부동산 심리가 좋아졌다? 야, 지금은 그 부동산 심리가 이사철인데 안 좋아지겠냐? 우, 한심한 수준의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여하튼 간에 지금은 네, 이사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야, 지금 거래가 없겠어? 이사해야 되는데. 집이란 게 내 삶의 그 터전인데. 당분간은 이제 당연히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겠지. 하지만 문제는 이제 폭락하겠지. 문제는 앞으로 폭락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부동산 가격, 시세 전망 사이클 이거 업로드 해드렸죠. 네, 2021년 때가 최고점이었잖아요.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가 100% 날라갔죠. 100%나 날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잖아. 횟가닥했죠, 횟가닥. 재정설이 아니었죠. 이때 당시 2021년도까지. 그리고 2022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2023년에 반등해줬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최고점 찍고서 2022년 빠지고 그다음 지금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해준 것 뿐인 거죠. 2021년 한국 역대 최고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최고였어요. 4.1%였어. 전 세계 최고 성장률이었어요. 4.1%의 성장과 국제 위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뭐 팬데믹인가 그거 잘 관리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국제적 위상으로 올라섰잖아요. G7 그 회의에 초청받고. 경제가 좋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잖아.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돈이 있으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는 거래가 일어나요.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지. 어느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거지. 그것도 자전거래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가족끼리 친척하고 가족끼리 사갖고 지네들 허위 매물 올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간에 거래량이 없는데도 지금은 이사철이라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때 당시 2022년에 부동산 가격 1차 폭락이 있었죠. 25에서 35% 빠졌잖아요. 아시죠? 25에서 그래서 역전세 일어나고 사태 많이 했고 뭐 이것 말도 GS 순살자의 사건도 있고 순살자의 LH 이슈도 있고 LH 공사 부동산 쪽 뭐 미래에셋 증권 그것도 미래에셋 거기 문제도 발생하고 여기 2023년에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에 의해서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올라간 게 이제 5에서 10%, 15%. 근데 이게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코스피도 3분의 1밖에 안 올라갔잖아.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코스닥이 3분의 2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많이 올라오는 데는 15%대까지 올라간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올라갔어요. 서로 그냥 치고 작전 치는 거 아시죠? 가족끼리 사고 친척끼리 사고 그렇게 해서 가격 올리는 거. 거래는 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사철이잖아. 이사철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 이사철인데 당연히 올라가. 지금 이사철인데 안 올라가겠어요? 아니 이거 기본 아니겠? 기본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사를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 보통 가을에 이사를 가니까. 그러면 내가 6월에서 8월 달 사이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집을 옮기는데 바로 뭐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부동산은 3개월 정도 그게 계약 기간이잖아. 아니 그죠.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게 있잖아. 서로 이사도 가야 되고.
이사 들어와야 되고 이사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한 달 한 달 그다음에 계약 기간 있고 그럼 보통 3개월 걸리지. 근데 이게 왜 잘 모르시냐면은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사과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매일매일 거래를 하잖아. 매일매일 거래를 하니까는 이 뭐랄까 가격의 움직임을 알아. 근데 부동산은 내가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은 솔직히 여러분들 부동산 자주 거래해요? 여러분들 뭐 부동산 뭐 기껏 해봤자 5년에 한 번 거래할까 말까? 아니면 뭐 이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아니에요? 부동산 자주 뭐 진짜 자주 거래하면 1년에 한 번 거래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2년 계약이니까 2년에 한 번 거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잘 몰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가격의 시세에 대해서. 왜? 아니 매일 사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을 뭐 여러분들이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를 않아. 자주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주 거래를 하시잖아. 중개인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시는 거지. 근데 일반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지. 뭐 집을 뭐 매일 거래하는 것, 몇 년 만에 한 번 거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거야. 이게 뭐 매수자 우위가 뭔지, 매도자 우위가 뭔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거야. 그게 왜 거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니까는 지금 집값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주 거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리고 이거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네 저는 2024년 내년도에는 폭락할 거 봅니다. 폭락하게 되면 또 얼마 빠질 것 같냐? 15에서 25%더 빠질 거라 보여집니다. 15에서 25% 빠지고 경제 위기가 오겠죠, 당연히. 경제 위기 오고 24년도에 그 경제 위기가 그 경제 위기가 2025년까지도 이어지겠죠, 상반기까지. 경제 위기가 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온다고 봐요. 경제 위기. 이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 1분기 1분기 요 사이에 저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보고 2024년 그리고 나서 그 여파가 2025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줄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부동산이 가격이 계속 빠지겠지. 좀 바닥을 잡는 부동산의 바닥을 잡는 타이밍이 이때라고 봐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이때가 바닥을 다지는 타이밍.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 하반기부터 상승 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짧게 잡은 거야. 제가 이거를 1년 잡았죠, 1년. 바닥을. 아마 여기가 바닥일 거예요, 이렇게. 2025년 하반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긴 할 거예요. 그럼 요때 레버리지 효과를 쓰실 필요가 있어요. 대출을 받고 부동산은 보통 대출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요때 쓰시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쭉 들고 계시면 되겠지. 사서 보통은 많이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은 한 10년 정도 들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을. 진짜 많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아, 나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자산의 관점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부동산 샀잖아? 그럼 내가 그걸 뭐 월세를 돌리던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한다든지 내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고. 활용하면서
내가 그거를 활용하면서도 가격이 올라가. 그게 좀 특이한 게 있어,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은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사잖아. 자동차를 구매한다 쳐봐. 자동차를 내가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샀어. 1,000만 원에 사면은 이 감가상각비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나중에 뭐 700만 원이 되든지 아니면 뭐 500만 원이 되든지 이렇게 떨어지잖아. 자산이란 게 그렇잖아.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면은 그게 감가상각비에서 떨어지잖아. 소모가 되잖아.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 부동산은 오히려 올라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샀으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 뭐 3억이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 부동산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 자산 가격이. 그리고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뭐 출퇴근할 때 활용한다든지, 여행을 갈 때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산의 효과성을 활용하는 건데, 부동산은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자산하고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약간 일반 자산하고 다른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쓰기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 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지금 쓰는 건 바보지. 지금 뭐 대출 돼갖고,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2021년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 올랐어. 여기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이거 영끌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야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집을 1억 주고 아니 10억 주고 샀어 근데 집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뭐 5억이 됐어 반토막이 됐어 야 그럼 5억을 날려먹는 건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데 이게 자산 가격은 좀 길게 떨어져요 침체가 오래 걸려 보통 부동산은 길이 그 빠지는 게 한 5년에서 7년이에요 최소 못해도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이게 무슨 단타 매매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런 데서 싼 자리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사게 되면은 진짜 개이득이야. 엄청나게 큰 이득을 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요때가 진짜 좋을 타이밍이지. 2025년 하반기에서 상반기 요때를 부동산을 진짜 레버리지 효과를 대출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 신용 관리 잘 하시라고. 지금은 은행에서 내가 빚을 져갖고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말고 대출 갚고 신용 등급을 높여가지고 이때쯤 돼서 대출을 받으시라고. 이때쯤. 이때 대출 받으시라고 대출 받을. 대출도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야. 지금 왜 대출 받아? 지금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뭐 대출 많이 내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왜 봐도 지금 바보도 아니고 경제 개념 없으면 받게 받겠지. 아니 물론 이제 뭐 힘드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 하루하루 살기 힘드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활고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거 아닌 이상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당연히 대출을 받을 타이밍이 아니지. 근데 대출을 받으면 좋을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야? 이렇게 바닥일 때.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란 자산 자체가 다르다고 개념 자체가 일반 자산의 개념하고. 그래서 이때는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때 대출을 받. 근데 이때는 대출을 아무나 안 해줘요. 경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요, 대출을 아무나 안 해준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아야 돼. 신용등급이 좋고, 여러 가지 그 대출 능력이 있으셔야 돼. 이때 아무나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받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때 대출 받을 수 있는 어떤 신용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이때 진짜 개이득이지. 엄청나게 이득일 거야. 이때 부동산 사시게 되면. 왜? 부동산 가격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제대로 진짜 엄청나게 대박 효과를 내시려고 한다면은 10년 정도 들고 계셔야 될 거예요. 10년, 보통은 10년이에요. 짧으면 5년, 짧으면 5년인데 보통은 10년이고 10년 내지 최소 못해도 한 7년 정도? 7년 정도.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 왜냐면 부동산은 내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걸 뭐 월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월세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금방 가.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득이 나요. 부동산이 왜 엄청나게 이득이 나냐면은 우선 레버리지 효과가 진짜 이때는 좋게 활용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잖아. 최소 못해도 1억 이상이잖아. 주식이야 뭐 100만 원 투자하기도 하고 뭐 10만 원 투자하기도 하잖아. 투자금이 크지 않잖아, 솔직히. 부동산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뭐 그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삐리 받치면 뭐 1,000만 원 들어가고 1억 들어가고 뭐 10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 주식은. 왜냐면 주식 같은 거는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라 생각 안 하잖아. 내가 오히려 사면은 그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들어간다고. 1억에서 10억. 이게 기본이죠. 기본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 투자금이 기본으로 억대란 말이야. 투자금이 억대니까 당연히, 그렇죠. 규모의 경제니까 당연히 상승했을 때 리턴금이 크지. 리턴금이 크지. 그래서 여러모로 부동산이 그런 면에서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진짜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요 타임을 잘 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기다리세요. 기다려. 지금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건 그냥 이사철이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철. 이사철이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사철이라서 올라간 거 갖고서 뭐 부동산이 뭐 바닥을 찍었어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너무 순수한 수준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너무 그 개념이 없잖아. 없어도 너무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건 진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아무 개념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그건.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타이밍, 요게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요. 어차피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경제는 돈이잖아. 우리가 뭐 경제라고 해서 그게 뭐 되게 뭐 경제학 개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라는 것은 돈이야. 근데 돈이라는 것은 뭐야? 유동성 자금이잖아. 유동성 자금. 얼마나 돈이 많냐 적냐 그거인 거잖아. 근데 지금은 돈이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뭐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인 거. 유동성 자금 없잖아.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아 이것 때문에 설명해 드린 거죠? 부동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86달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유가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아시죠? 그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 인하는 없겠죠. 금리 동결은 있다 하더라도 뭐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 달에 금리를 0.25% 올릴 거라는 그 패드워치인가요?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11월 달쯤에는 한 번쯤은 상승을 시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네, 유가는 뭐 올라갔다는 거, 뭐 86달러까지. 코인 쪽은, 지금 26,000달러에서 25,75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인이 계속 빠지죠. 그때 비트코인 쪽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어요. 거래량 줄어들어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거래량 줄어들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요것만 이야기하고, 좀 저도 방송을 종료할게요. 네, 86달러, 86달러 지금 올라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까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거하고 연결돼 있죠? 비트코인은 그 나스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기술주하고 통상적으로. 그래서 나스닥이 좀 살짝 눌렸죠. 다우가 약간 하락 잉태형 블랙캔들 나왔죠. 나스닥도 하락 장악형 블랙캔들 나왔죠. 좀 빠지는 이게 약간 추세 전환 캐널이죠. S&P 500도 반도체도 석비랑 캐널 나왔어요. 니케이 지수 이거는 아시아니까 독일도 빠졌죠. 독일 지금 하락 확인한 캐널 나왔고 프랑스도 하락 지속형 캐널 나왔죠. 약간 조정이에요 지금. 시장이 네, 홍콩도 좀 빠지고 유로존도 좀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정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약세장.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온 건 있죠. 근데 이거 오늘 그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하락 장악형 블랙캔들 나왔잖아요. 지금 빠지죠. 네, 빠지려고 하잖아요. 거래량 줄어들잖아. 네, 하락 장악형 블랙캔들 나왔고 넷플릭스는 아직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올라갔고 애플은 네, 좀 석비랑 캔들 나왔죠. 네, 그리고 알파벳도 하락 장악형 블랙캔들 나왔고 테슬라가 꺾였죠. 테슬라가 올라왔다가 저항대 걸리고서 빠졌고 뭐 화이자는 네 약간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약간 조정이고 약간 약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6.13%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뭐 올라온 건 좋죠. 네,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 자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올라온 건 좋은 거긴 한데 지금 약간 이제 조정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폭락장 그런 건 아닌데 조정받은 건 있으니까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튼간에 비트코인 쪽은 약간 지금 뭐 26,000달러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26,000달러까지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빠진 거야. 25,000달러까지. 그걸 참고하시면은 기술주가 약세가 좀 있다는 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예전과 같진 않아. 왜 그걸 기술주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잖아. 지수 자체가 빠지잖아. 봐봐. 다우는 뭐 기술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지금 꺾이는 자리잖아.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자리잖아. 나스닥 봐봐. 나스닥도 여기서 갭 매크로 올라왔다가 하락장악형 블랙캔들 나왔잖아. 반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꺾일 수가 있는 자리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오전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 잠시 멈추라고. 멈추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하튼 간에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금 가격이 온스당 예전에 그 1886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1966원까지 올라왔어요. 금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뭐 미국의 8월 실업률 예측치가 3.5%였는데 실제적으로는 3.8%까지 증가를 했대요.
예, 했어요. 했대요가 아니라 했어요. 예, 그 경제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증가를 했다는 거지.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금 가격이 올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업률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죠. 아무래도 금이란 것은 안전자산인 거잖아. 근데 지수가 빠지고 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 현재 경제 상태가 좋은 건 아니겠죠. 그치. 너무 안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거긴 안 좋은 거지. 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금을 보시려면 지금 아직은 반등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직은 저건 아니겠다.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겠다.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약간 어떤 모양새였냐면 약간 뭐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없잖아 있어요. 아직은 잘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여기 찍었잖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털고서 그 다음에 올라온 거지. 아직은 이게 돌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가 변동성이 있는 자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변동성이 있고서 나중에 여기 전고점 있잖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째잖아. 그 네 번째일 거 아니야. 이렇게 빠졌다가 네 번째, 그치? 여기서 빠졌다가 네 번째 여기. 그러면 아시죠? 3, 4파동. 3, 4파동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4파동 이렇게 뚫을 수가 있잖아. 그치?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안 좋겠지 뭐.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거니까. 그쵸? 그 폭락장이 올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금은 폭락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지. 아직은 그건 아니니까 그냥 뭐 약간 반등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산 관점에서 자산 운영 관점에서 좀 쭉 살펴봤거든요. 요 정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그 오전 방송